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2월 15일은 그 오늘의 소사를 쭉 살펴보니까 갑오경장이 있었던 1894년에 바로 이제 어, 동학난, 동학농민운동, 뭐 굉장히 호칭이 많은데 명칭이 어, 동학 그 농민운동이 있었던 발발했던 그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는 이제 발렌타인데이면서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그 여순 감옥에서 아,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또그 안중근 의사가 평가한 동학과 굉장히 그 아이러니가 있는데, 하여튼 어, 동학 발발일을 이제 맞이해서 동학 그 농민운동의 그 요약, 또 발발 그 원인,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알아보고 어, 바로 그 안중근 의사가 평가했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분의 그 어떤 생각, 그걸 한번 좀 어,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농민운동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참 동학을 그 호칭하는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동학난, 동학혁명, 동학운동, 동학혁명운동,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왜냐면 이 갑오경장이 있었던 갑오년, 1894년에 이제 동학이 발발했기 때문에 갑오농민전쟁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음, 글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세상이 그 레짐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혁명으로서의 어떤 음, 정의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사실 뭐 동학이 일어나고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적절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19를 보고도 4.19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음, 미완의 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또 저를 보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동학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뭐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게 가장 이미지상 부드럽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또 조금 그렇고 뭐 전쟁은 전쟁이죠 사실은.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을 아주 몇 줄로 그 정의를 한다면은 가보년 1894년 동학에 기반을 둔 반봉건운동입니다. 사실 뭐 저때 당시 사회가 굉장히 봉건 사회였죠. 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이제 휘둘려진 권력이 그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월에 봉건적 수치체제의 모순에 대항한 고부농민의 봉기에서 시작이 됐다. 고부는 이제 이제 지역 이름이죠. 그 리더가 전봉준이었어요. 전봉준은 4천여 명의 농민군을 조직하고 탐관오리 숙청과 보고 관민을 위해 일어서자라는 내용의 창의문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894년 6월에 일본군이 이제 왕궁을 이제 점령하고 개화파의 연립 정권을 수립시키는 거죠. 저게 카보경장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이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는 삼례에서 이제 봉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접, 북접 연합군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구분이 이제 그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을 견디지 못한 채 패퇴했다. 그다음에 동학 기록물 이것은 2023년 5월 18일 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19세기 후반의 조선 봉건 사회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화폐 경제의 발달로 지주제가 확대되고 농촌 사회는 지주, 분농, 소농, 빈농, 임노동자라는 다양한 계층으로 변화를 했다. 음, 이게 참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임노동자나 빈농 뭐 이런 쪽으로 인제 내몰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은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농사를 좀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농이 좀 부유해지겠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작은 또 농사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난한 농사꾼 그리고 와서 일만 하는 머슴 같은 노동자들이 인제 이렇게 계층을 그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계층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한 지주제의 모순과 봉건적 수치체제의 모순에 따라 직접 생산자인 농민에게 부담이 가중이 됐다. 그래서 인제 저때 당시 1860 년대부터 농민 항쟁이 조선 땅에 광범위하게 발생이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인제 뭔가 본물 터지듯이 아니면은 인제 수증기가 돼서 주전자 뚜껑을 날려 버리듯이 1894 년에 인제 이 가보농민운동 즉 동학농민운동이 인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봉건 지배 체제의 두 축인 지주제와 신분제의 모순을 개혁하지 않고 단지 대증적으로 현상 수정을 하여서 어 그 사태를 무마하려고 인제 시도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저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음 뭐 기능이 없었던 그런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이제 조직이었죠. 음 그러니까 이 작은 땅이지만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모순적인 그런 어떤 현상을 어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조선 정부가. 참 답답한 인제 뭐라 그럴까 음 하여튼 답답한 만국조선의 시기예요, 이때가. 게다가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인제 일본 제국주의가 인제 막 침략을 해 들어오고 있죠. 더군다나 또 인제 청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또 인제 이 땅에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되고 참 암울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종래의 봉건적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지주와 분홍층은 대일 미국 수출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인제 자본주의가 이제 뭐 맹하라고 할까?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를 축적을 하니까. 초기 자본주의는 뭐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약탈을 해 갖고서 형성된 자본을 갖고서 그 인제 움직이던 그런 사회 현상이었다라면은 조선 정부는 인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일본으로 미국 수출을 하면서 많은 부를 갖다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축적된 부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지주제를 더욱 강화시키었다. 뭐 돈이 모이면은 그 돈 쓸 구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뭐 고리대금업을 할 수도 있고 유대인 같이 땅을 매입할 수도 있고. 땅을 매입하면은 땅 주인은 점점 땅이 커지니까 음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 행사를 하려면 또 사들인 땅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꾼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농사꾼들이 인제 뭐 빈농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노동자 이런 신분의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다음 농민들은 지주제의 강화와 상인층 지주들이 고리대의 수탈로 더욱 몰락을 해 갔다. 예 뭐 여기도 이제 고리 노름이 있었네요. 돈 쪼끔 빌려 주고 엄청난 이제 이자를 받는. 이제 그러니까 더욱 돈 빌려 갖고 못 갚는 사람은 인제 수탈당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지주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하여튼 상인 돈을 버는 사람이나 인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영세한 수공업자와 상인층도 외국 상인의 침투에 따라서 인제 같이 몰락을 했다. 그치.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영세한 수공업자, 상인들은 인제 몰락을 할 수뿐이 없죠. 자 농민 전쟁의 진원지인 호남 지방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전통적으로 대지주에 의한 봉건적 수탈이 이 호남 쪽에서 인제 극심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인제 탐관오리들의 인제 바로도 큰 문제였습니다. 자 강경, 법성포, 줄포, 논산포 등 포구와 개항장은 대일 미국 무역을 편성한 지주층의 강화로 인해 소농과 빈농층은 몰락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의 교세가 거기서 급속히 확대가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봉건 사회를 변혁하려는 일군의 혁명적 지식인들과 또 결합을 하게 됐다. 거기에 인제 유배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반개, 유형원의 흑통을 잇는 부안 독림소원, 서원이 아주 지식인들이죠. 그다음에 인제 유배를 가 있던 그 다산 정약용. 실학자죠, 실학자. 인제 그들은 상당히 그 시대로 봐서는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제 농민 전쟁을 지도했던 전봉준도 인제 그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 조직의 결합을 볼까요? 기존의 농민 봉기가 갖는 분산성을 극복하고, 분산성을 극복한다고 하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 그게 분산성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체제 개혁을 위한 대규모 농민 전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지의 농민들을 조직을 하고 또 일이 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 동학 조직이 바로 이제 그것이었고 이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학은 몰락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후천 개벽을 통하여 만민 평등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일종의 사회 운동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16세기에 그 우리나라 땅에 나타났던 그 증산교가 있죠, 증산교.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후천 개벽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최재우가 뭐 독자적으로 창시를 한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증산교에서 좀 빌려온 건지 모르지만 이제 후천 개벽을 통해서 만민평등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만민평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반봉건 의식과 척외양, 그러니까 척외양이라는 건 외놈들과 양놈들을 다 배척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반침략이 민족 논리로 이제 사람들이 각성이 되기 시작했다. 야,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데 한민족이 이게 왜 저 외놈 양놈들한테 우리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게 자꾸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통합교단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1892년 11월 삼례 집회와 1893년 3월 보은 집회에서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종교적 운동을 갖다 전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억울함을 푼다는 얘기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64년에 처형된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1892년에 동학 교도들이 벌린 운동이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봉준 등 남접 세력은 동학 조직을 이용하여 농민군을 결집시키고 민족적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혁명을 갖다 기도를 했다. 글쎄, 저게 성공이 돼서 세상을 확 바꿨으면 그건 혁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교조 신원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운동을 전개를 했다. 뜯어보고 보고 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정치뿐이 없더라. 응?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교조 신원 운동이 이제 정치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척외 척양으로 사회혁명의 기반을 갖다 이제 구축을 했다. 자, 그렇게 사회혁명, 즉 동학난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부농민이 이제 봉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농민 봉기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고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봉건 지배층의 수탈이 매우 심한 곳이었다. 음, 1880년대 말경부터 봉건 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을 했다. 그나마 갖고 있는 손바닥만한 토지를 농민들로부터 이제 뺏어가 버리니까 또 농민들이 화가 나죠. 자, 지대를 수탈하여 지주대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저런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은 고율 수세 부당 세금으로 농민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93년 11월경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봉기하자라는 그 사발 통문을 돌리면서 이제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감을 효수한다.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지향한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내부적인 구호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조병갑이 익산고소로 전임됨에 따라서 사발 통문의 결의는 약간 잠깐 보류가 됐다. 왜냐하면 그 어, 고부군수 조병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걸 바꾸게 되면은 그것도 전혀 그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이제 사발 통문의 결의를 돌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음, 인간적인 그런 그 조치였었네요. 자, 1893년 12월 전봉조는 60여 명의 고부농민을 거느리고 새로운 고부군수 이은영에게 폐정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그러니까 음, 그 화가 났죠, 농민들도. 그런데 1894년 1월 9일 날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활통문이 이제 결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1894년 1월 11일 농민군은 고부 하나를 습격해 아전을 처벌하고 무기고를 부수고 무장을 한 후에 곡식을 농민들에게 배급 및 그다음에 군량미로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농민군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아전을 처벌을 하고 뭐 막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조선 정부로서는 그 수습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부군수를 새로 임명해 갖고 유화책을 이제 쓰는 한편에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한 거죠. 이 안핵사가 이제 그런 걸 조사하는 조사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 농민군은 일단 해산했으나 안핵사의 포갑으로 조사를 하러 온 안핵사가 오히려 또 막 포갑으로 농민들을 또 폭도로 몰아붙이고 처벌하고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로서도 이제 화가 나죠. 자,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들이 이제 일단은 그 해산을 그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전봉주는 무장이 무송장사를 줄여서 무장이라고 얘기하네요. 무장으로 가서 1894년 3월 초순부터 손아종 김계남과 함께 농민군을 이제 조직을 그 하게 됐다. 음, 일단 뭐 일단 그 뭐라 그럴까 해산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음, 농민군이 이제 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죠. 보름 동안 4천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한 전봉주는 탐관오리 숙청과 보국 안면위에 일어나지 않은 내용의 첫 창의문을 발표를 했다. 그다음에 그 일대 농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보국 안민의 기책 아래 백산에 이제 집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1894년 3월 25일 날 호남 창의 대장소를 조직을 해서 농민군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는 전봉준, 부대장에는 손태준과 김계남. 음, 그렇게 이제 조직을 정비해서 야 한양으로 진격하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부패한 봉건 지배층을 타도하고 외래 침략자들을 내쫓을 것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서 고통받던 민중들, 봉건 통치 지배의 하수인 아전까지도 이제 오히려 힘을 합해갖고 일어나자는 내용의 경문을 오히려 전국에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1894년 4월 7일 날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주 감영군을 격파를, 그러니까 정규군을 이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그 지역을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략을 하고, 거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무기를 이제 그 압수를 이제 막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탐관오리를 비롯해서 양반지주 부호도를 막 징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물을 노획해서 빈민하게 이제 분배를 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음, 정말 뭐 일촉즉발의 엉망진창인 나라가 이제 돼 버렸던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조선 정부는 4월 2일 날 홍계훈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을 해서 현지로 파견을 이제 합니다. 양호 초토사, 초토화시키라는 그런 임무를 띈 그런 관리 같습니다. 장성의 황룡시 전투에서 홍계훈 군사의 선발 때는 농민군에게 오히려 격파를 당했어요. 아, 참 그 정부로서도 속상하겠네요. 조선 정부, 그때 참 정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뭐하긴 한데 농민군은 장성을 떠나 정읍을 거쳐 4월 27일 날 양력으로 5월 31일 날 전주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성까지 이제 점령을 한 거네요. 전주 화약과 집강소 체제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음,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주성이 점령을 당했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니까 조선이 이제 자력으로 농민군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4월 29일 날 이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조정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 그 남의 나라 군대를 그 들여와 갖고서 그걸 제압을 한다는 건 참 정말 생각해 볼 일이죠. 이에 따라서 청군과 일본군은 농민전쟁을 부질러 조선에 출병을 했다. 일본군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청이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지 이제 하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자, 그러나 농민군은 외세의 출병 구실을 없애고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패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해산할 용의가 있음을 이제 밝혔다라고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정이 그에 응해 갖고서 5월 7일 날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서 이제 화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저게 전주 화약이에요. 그런데 비겁하게도 그 전주 화약을 맺은 다음에도 정부는 패정 개혁을 실제로 하질 않죠.
그러니까 농민군은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패전개혁을 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어 이제 패전, 뭐 적폐청산 이런 그 희대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뭐 같은 거예요. 패전개혁이라는 게.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전봉준이 인제 뭐 어차피 대장이니까 금구 원평에 본거를 두고 전라우도를 담당을 하고, 김계남은 남원에 본거를 두고서 전라 좌도를 인제 통할을 하게 됩니다. 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해서 지방 통치의 실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와 군량을 인제 비축하기 시작을 했죠. 이건 뭐 완전히 진짜 무장을 한 이제 세력이 인제 된 거죠. 집강소 운영 주체는 하층민, 소작 농민, 토지 없는 농민이 중심이 됐다. 정말 그 일종의 그 혁명의 형태를 그 이제 갖춰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인제 충청도 쪽의 동조 세력과 연락을 취하면서 북접의 전면적인 호응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반침략, 반봉건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반침략이라는 것은 청이고 오해고 들어오면은 침략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조선 그 조정의 그 봉건적인 어떤 그 인제 통치 체제, 그것에 반대를 해서 이제 전쟁을 갖다 인제 "한번 한판 벌여 보자."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한편 전라도 농민군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그러니까 인제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도, 강원도, 이게 뭐 이쯤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인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도는 죽산과 안성, 북산 있죠. 지금 1죽, 2죽, 3죽 동네가 있는 죽산하고 안성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도도 인제 하동하고 진주 바로 붙어 있죠. 그다음에 인제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인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인제 1 차 농민 전쟁이 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상당한 그 어떤 그 우세함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농민들이 인제 무기와 군량을 비축할 정도가 되고 지방 통치의 실권을 장악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인제 조정왕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게 거꾸로 쳐 올라오면은 잘못하다 이제 한양이 인제 예 그 저들의 손에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희 씨가 인제 이제 아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농민 전쟁이 인제 다시 또 일어나는데 그게 2차 농민 전쟁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894년 6월 21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과 괴합하에 연립 정권을 인제 수립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인제 갑오 경장이죠. 그래서 인제 갑오 개혁이 추진이 되죠. 봉건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사업을 인제 추진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인제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게 인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농민군이 봉기를 해? 그럼 토벌을 해야지.' 이렇게 인제 돌아가는 겁니다. 농민군 지도부는 군량과 군기를 정비하면서 삼례 투쟁 본부를 두고서 재봉기를 갖다 인제 확정을 인제 하게 됩니다. 인제 전봉준이 인제 그 앞장서서 인제 전쟁을 지휘를 하죠. 동도 창의소란 이름으로 반침략 항일 투쟁에 충의지사들이 거병할 것을 막 촉구를 한 거예요. "야, 이대로 있으면 되느냐? 어? 막 음 모두가 그 투쟁에 그 합류하고 병사를 크게 일으키자." 이렇게 인제 촉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각지의 집강소를 통해서 농민군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반침략 투쟁이 농민군의 주요한 그 이제 과제가 이제 된 거죠. "외국 놈들 다 나가라." 이거예요. 싫다 이거죠. 청이고 일본이고. 근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이 동학 그 농민운동이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봉기 때 반대했던 입장을 지녔던 최시용을 중심으로 한 북적 세력을 설득을 해서 연합 전선을 표기하는 데 인제 전봉준이 인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 9월 하순 논산에 모인 남적, 그다음에 북적 연합군은 공주를 향해서 북상을 개시를 인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북상에서 올라오면은 이제 경기도 일대를 잠식을 하고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 인제 음 얼마나 겁났겠어요. 고종이 인제 막 인제 막말로 똥줄이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제 별의별 인제 힘을 다 이제 이용을 해서 진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공주는 농민군 진압에 동원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 거점이 된다. 이 완전히 농민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조선 관군이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농민군은 공주 외곽의 이인, 효포, 우금치 등지에서 약 20일간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을 견디지 못한 채 논산으로 후퇴를 했다라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일본군이 이제 상당히 그 우수한 그 이제 개인 병기를 갖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무기가 이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산으로 후퇴를 했는데 논산에 다시 붙은 싸움에서도 또 농민군이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구 태인 전투에서 전봉준이 이끈 핵심 부대는 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이제 패전했다는 얘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2차 농민 전쟁도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이제 황해도, 경상도 등지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저항을 했지만은 어, 그 이제 정부군, 관군이죠, 관군. 일본군, 이런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철저히 그 농민군이 이제 괴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군이 이제 살던 집에 또 방화를 막 하게 되고, 이게 뭐 민보군과 수성군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어, 동학 농민군을 그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그 이제 군부대가 이제 결성이 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포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귀순한 동학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오히려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뭐 이후에 제네와 협정이라는 게 있지만은 싸움을 하다 포로가 되면 그 포로를 살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포로는 포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그때 당시 그런 게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동학도들의 재산을 거꾸로 약탈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군 세력이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1894년 12월에 이제 3차 봉기를 이제 시도를 했지만 저쯤 되면은 관군하고 일본군에 맞선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결국은 어 1차, 2차, 3차에 걸친 동학농민봉기는 실패로 이제 끝이 나고 말게 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전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의를 좀 이제 찾아본다면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통한 농민들이 각성과 성장을 바탕으로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여 봉건제도의 모순과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반대한 대규모의 반제 반봉건 투쟁이었다. 이는 이른바 봉건 지배층의 지주적 입장의 근대화 노선과 농민적 입장의 근대화 노선이 서로 대결하게 된 거다. 뭐 지주 입장과 농민 입장은 같은 근대화 노선이라고 하지만 서로 목적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두 노선이 충돌을 한 건데 그것이 전투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봉건 지배층 즉 어, 조정 쪽에서는 이제 관군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일본군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군이 그 대결에서 패배를 한 거다, 패퇴를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농민군은 어떤 것을 지향을 했느냐 하면 공건적인 생산 관계와 수탈을 제고하고 소상품 생산자로서의 자립 발전을 보장해주는 농민적 토지 소유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땅을 다 뺏기고 가서 일해봐야 계속 그 수탈을 하고 생산자와 그 소비자 오히려 이제 저들은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그 주인 행세를 하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다 수탈이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뭐 죽어라 일만 했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운동을 작금의 그 이념적으로 그 좌경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이제 자꾸 이 역사적 사건을 이용하는 거죠. 참 그것도 보면은 안타깝고 음, 어, 좀 답답한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일련의 투쟁 과정을 통해서 혁명의 방향으로 다듬어지고 이제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혁명화되네 가는데 결국 혁명이 성공을 못한 거예요. 혁명을 하지 못한 아니, 성공을 하지 못한 혁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혁명을 이룩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탐관오리를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민씨 정권 을 타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봉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폐단을 갖다 시정하고 그러면서 또 봉건제도를 폐지를 하고 또 친일 정권을 타도하고 식민지화를 갖다 저지하는 그런 그 방향,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농민군이 이제
지향을 하고 이제 일부 실천을 했다라고 이제 지금 의의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차 농민 전쟁을 통해서 일본 침략 세력을 몰아내려는 반제 반봉건 민족 운동이 또 전개가 됐다. 그때 갑오 경장으로 인해서 들어선 정권, 갑오 정권이죠. 이 일본 세력하고 인제 뭐 당연히 인제 음 이제 결탁이 돼 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인제 철저히 인제 이 동학 농민들이 압살을 당한 거다. 그렇지만은 이런 투쟁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봉건 지배층과 일본 침략 세력의 본질을 인제 알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아,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봉건 지배층, 정말 땅 한 쪼가리 없이 그냥 수탈만 당하는 우리의 어떤 신분 그리고 입장, 처지를 갖다가 인제 깨닫고 '야, 정말 이게 약탈과 수탈을 일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건 지배층, 우리 조선의 지배층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인제 일본까지 인제 침략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 갖고서 그들이 결국은 인제 나라가 넘어가죠. 이때만 하더라도 인제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 했겠지만은 인제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일본 놈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민족적 계급적으로 더 각성시키는 한편 광범위한 대중을 반제 반봉건 투쟁 세력으로 인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의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인제 된 겁니다. 빨리빨리 한번 훑어볼까요?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이라는 사회구조적인 개혁을 목적으로 당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이 주축이 되어 지배계층에 저항하여 일어난 조선시대 최대의 항쟁이었다. 그다음에 또한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여 자주적인 독립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혁명적 운동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3.1운동으로 계승이 된다. 네. 정말 저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제 전문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계자 사적 의의가 인정되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2023년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에서 4.19 혁명 기록물과 함께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혁명이라는 표현을 4.19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쓰는데 음 글쎄 저는 사학자로서의 관점은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한 사건인데 그게 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 95 년에 일어난 동인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조선 정부와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 공사관 등이 생산한 다양한 기록을 총망라하는 기록물이다. 그걸 인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안중근 의사 에 관련된 방송을 해 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중근은 16세 나이에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서서 공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네요. 옥중에서 쓴 자서전에 동학군을 "동학당 현 일진의 뿌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곳곳에서 봉기해서 외국인을 배척한다는 구실로 군현을 횡행하면서 관리들을 살해하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었다. 이때가 한국이 장차 위태롭게 된 기초로 일본군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개전하게 된 원인을 만든 병균이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이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런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이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제 원인을 제공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안중근은 부정적인 시각은 생애 말년 옥중에서 쓰던 동양평화론 전감에서도 나타난다. 동양평화론 첫머리에 어 안중근은 동학에 대해서 지나간 해 가보년의 일청전쟁을 논하더라도 그때 조선이 좀 도둑대와 같은 동학당의 소유로 인하여 청일 양국이 군사로 움직여 건너와 무단으로 전쟁을 시작하여서 충돌했다. 안중근은 대한제국 멸망 원인에 대해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 민영익을 비롯한 고위층의 무책임한 처사, 일제 강도짓 등을 이제 거론한다. 그러면서도 고종과 민비를 비롯한 조선 정부의 실정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네. 대신 동학군을 좀 도둑대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돌린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안중근은 조선 왕실에 충성을 다하려는 근황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뭐 이토 히로부미를 인제 저격을 하고 뭔가 독립을 위해서 애쓴 그 공은 인정을 하면서도 동학농민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고종을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국호를 바꿨기 때문에 황제, 황후 이런 소리를 들어도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건 아닌데 결국은 어 조선이 넘어간 건 고종이 넘긴 겁니다. 아니 어떻게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요. 관료들은 가서 왕을 대신해서 인제 조약이나 뭐 이런 데 서명을 하는 거지 최종적인 결정은 왕이 내린 거예요. 고종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관료가 나라를 팝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팔기 싫었으면은 고종이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전 음 조선의 백성들은 봉기하라."라고 뭐 얘기를 했든지 그랬어야지. 음 그 한일 합방 그 내용을 이미 소개를 해 드렸죠. 어찌 됐든 일본 정부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고서 해방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까지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어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고종을 황제라고 칭하는 지금의 사학자들도 근왕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미 역사는 지나간 시간에 그냥 말없이 서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고 거기서 재조명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내야 되는데 본인들의 시각도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근황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본인들도 근황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안중근 의사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근황주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도.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못 벗어난 건 마찬가지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곰돌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만 되나 우리나라는?' 네. 이상과 같이 1894 년에 있었던 갑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뭐 이리 지나 저리 지나 말없이 지나간 시간 저쪽에 서 있는 우리의 역사죠. 말없이 서 있어요. 음 역시 이 만국조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다시 또 착잡해집니다. 현명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아 다시는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구차하고 답답하며 초라한 나라를 음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 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라고 하는 것은 저 김영로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이러한 음 음 만국조선 대한제국의 그런 것과 같은 구차하고 답답한 초라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인제 14 일이고 발렌타인데이죠. 또 안중근 의사가 인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음 참 그런 날에 갑오 농민운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또 비판한 글을 보니까 그것도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예. 하여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 방송해 드렸던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